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좀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 찍는 걸 좀 게을리했습니다. 제가 그 개량 한복을 너무 입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해서 샀는데요. 이거 좀 밖에 입고 나가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생각을 떠올렸죠.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때 입어야겠다.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량 한복도 입고 그리고 다시 유튜브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드릴 말씀은 이 수행평가와 채점기준표 개발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2017년에 쓴 책이고요. 같이 공동저자로 썼죠. 그래서 저랑 그리고 반재천 교수님 그리고 박정 교수님 이렇게 같이 세 명이서 같이 공동집필한 책이고요. 이 책이 사실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아름아름 소개로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만 읽어서는 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신 것 같아서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수행평가의 도입과 특징 그리고 수행평가의 강점과 한계 그리고 좋은 수행평가 과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의 도입은 1994년 수행평가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이후에 1998년 교육인력인적자원부에서 교육비전 2002를 발표하면서 수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히게 되었죠. 이후 지금까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널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건 20년이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아직도 수행평가를 뭐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수행평가를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평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수행평가에, 뭐를 덜어내고, 뭐를 더해야 되고, 뭐에 더 강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의 특징은요, 학생들이 직접 무엇을 만들거나 말하거나 활동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평가의 상황은 가능하면 실제 상황과 가깝도록 이제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학생들의 내용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한 과제를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학생들의 수행, 과정, 그리고 산출물을 혹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요. 채점 기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수행평가와 유사한 용어로는요, 뭐 대안평가, 참평가, 직접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모두 전부 다 사실 수행평가 매우 유사한 용어이고요. 그것들의 용어에 대한 차이점들에 대해서는 제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깔때기에 넣어서 이렇게 쭉 걸러보면요, 결국에는 수행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네, 수행평가의 강점과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의 강점이라고 하면요, 학생들의 실제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교육 목표 달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고등사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이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평가 내용에 대한 타당도 확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수행평가 과제는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해보시면 뭐 한 학기에 되게 많은 과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배운 내용은 예를 들어서 뭐 100개가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수행으로 하는 영역은 그 중에 한 10개이다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나는 사실 저 부분은 잘 모르지만 또 그 10가지 부분은 잘 모르지만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하필이면 내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수행평가 과제로 문항이 출제되고 수행평가 과제로 출제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평가 내용에 대한 타당도 확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채점 결과에 대해서 선택형 검사에 비해서 낮은 신뢰도를 갖는다는 거.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수행평가 과제를 개발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학생들이 수행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걸 채점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수행평가 과제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 수행평가이냐라는 것이죠.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사가 측정하려고 하는 학습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우리가 수행평가 과제를 개발하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내가 이 수행과제를 우리 아이들에게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지? 이걸 다르게 풀이해 보면요. 내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라는 거죠. 학생들이 이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뭘 알고 있고 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가, 이거를 꼭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합적이고 고차적인 사고 수준을 평가하도록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교육 목표가 같이 융합된 형태 또는 통합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과 맥락에서 개발해야 되고요. 과제의 지침은 명확해서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뭘까?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내가 뭐 잘하게 되는 거, 잘한다라는 말을 듣는 거지? 이런 추측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채점 기준표가 명확히 제시되는 수행과제일수록 좋은 수행과제이겠죠. 또한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한 수행과제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배경 학생이라든가 굉장히 학습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죠.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맡고 계시는 학급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에게 편파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행과제는 아닌지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 수행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수행의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실 수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수행평가, 수행의 유형 자체도 이렇게 우리 수업 활동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결국에 수행의 유형은 글로 쓰는 거냐, 그러니까 즉 글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냐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글로 표현하는 학습 활동과 수행과제 활동, 이거를 좀 살펴보시면요. 뭐 일기, 편지글, 이야기, 수필, 메모, 광고글, 팜플렛, 정기글, 논설문, 안내문, 서평, 성명서, 잡지기사, 뉴스방송, 신문기사, 연극대본, 영화각본, 시, 역사적 사실, 일지, 실험보고서, 계획서, 연구보고서, 검사지, 십자퍼즐, 트위트, 블로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글쓰기 수행 유형의 한 가지라고 글쓰기 수행 유형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구두 표현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유형 중에서 구두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구두 발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르치기, 또 대화하는 것, 토론하는 것, 연설, 토의, 인터뷰, 라디오 방송, 오디오 테이프 만들기, 대본 낭독하기 등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구두 표현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학습활동과 수행활동을 보시면요. 도표를 만들기, 흐름도 만들기, 그래프 그리기, 뭐 사진으로 표현하기, 만화로 그리기, 뭐 콜라주라든지 또는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디자인하기, 이런 것들 다양하게 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수행활동과 학습활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이 중에서 좀 대표적인 상황으로요. 우리 구두 발표와 평가의 실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두 발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때요? 우리 살면서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면접의 상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회사의 취업에서는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뭐 기획안을 가지고 뭐 프리젠테이션 한다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구두 발표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구두 발표를 이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자체를 가지고 또 수행평가로 같이 이어지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실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것이죠.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해서 3분 발표를 준비하라고 학생들에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3분 발표 준비하는 이런 교실, 뭐 우리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3분 발표를 준비하도록 할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죠. 뭐냐면 첫 번째는 개별적으로 이 발표를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몇 명의 그룹을 지어서 하는 모든 발표로 진행하게 할 것이냐, 이거를 먼저 결정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시선 처리, 동작, 말의 속도와 억양 등과 관련된 어떤 구두 발표 기술을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제에 대한 지식, 내용 구성, 사용 어휘, 적절한 매체의 선택과 활용과 관련한 발표 내용을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는 이 둘 다를 보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사는 미리 결정하고 그에 맞게 가르치고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스탠리라는 학자가 제시한 구두 발표를 위한 지도 방법입니다. 먼저 1단계를 말씀드리면요. 학생들에게 매우 쉽고 간단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을 스스로 녹음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는 학생들은 자신이 녹음한 파일을 들으면서 글로 옮겨 적는 거예요. 3단계에서는 자신이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기록한 글을 교사에게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는 교사의 개입 없이 스스로 진행하도록 하는 거죠. 이 스탠리가 제시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이 사람이 쓴 책을 읽었을 때 정말 머릿속에서 아하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냐면 제가 교직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어떤 발표 수업을 할 때요,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발표할 내용을 써봐라, 제일 먼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궁극적으로 발표하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건데 저는 먼저 쓰기부터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글로 쓰는 걸 즐겨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내가 뭔가를 발표하거나 내 의견을 이야기해야 할 때 항상 내가 미리 글로 써서 정리할 시간이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스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두 발표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학생들이 시작하는 학습의 첫걸음은 발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시한 것은 그냥 바로 제일 쉬운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녹음하게 하고, 녹음한 걸 적으면서 아이가 저도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나서 보면 되게 막 어색한 게 많거든요. 예컨대 저도 모르게 사용하는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고치도록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주 간단한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발표하는 그 연습을 하고 나서는요, 선생님이 이제 그 원래 주셨던 과제 뭐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3분 발표를 준비하고 그것들에 대한 자신들이 이제 연습하고 또 다시 다듬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게 되겠죠.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수업을 시작한 아이들에게 그런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보시는 바와 같은 구두 발표 평가 기준 등급표를 학생들에게 미리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시면요. 평가 기준은 발표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있다. 청중을 바라보면서 말한다. 목소리의 크기가 적절하다. 말의 속도가 적당하고 발음이 정확하다.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적절한 동작을 취하였다. 자, 선생님, 여기에서 주는 이런 평가 기준은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또는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는 바로 저곳에 있구나. 발표 내용은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나는 청중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고, 목소리의 크기는 적절하고, 말의 속도는 적당하고, 발음도 정확해야 되고, 몸가짐을 단정하고, 동작을 적절하게 취해야 되는구나. 이걸 학생들에게 알게 하고, 끊임없이 알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과정을 이걸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저렇게 방금 보여주신 어떤 그 평가 기준 등급표 말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나는 한 학기 동안 또는 1년 동안 내가 맡은 아이들의 구두 발표 역량을 정말 꾸준하게 키워주고 싶다. 이럴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구두 발표와 관련된 분석적 채점 기준표를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분석적 채점 기준표는 평가 기준이 좀 더 이렇게 유목화되어 있고 각 평가 기준에 대해서 우수한 수준은 어떤 것이고 숙달의 수준은 어떤 것이고 보통의 수준은 어떤 것이고 향상 필요의 수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대 수행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두 발표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를 이 채점 기준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보시면 주제에 대한 지식이라는 평가 기준에 대해서 우수한 영역은 우수하다라는 것은 모든 질문에 대해 정교한 설명으로 대답한다. 이게 우수한 수준이고요. 숙달은 모든 질문에 대해 쉽게 답변을 하지만 정교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준다라든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가 기준은 주제에 대한 지식, 내용, 조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어휘, 그래픽, 용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눈맞춤과 말하기. 즉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구두 발표 기술과 관련된 것을 나는 평가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발표 내용과 관련된 걸 평가하고자 하느냐 이걸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채점 기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맞춤은 우수한 수준은 뭐냐? 청자와 지속적으로 눈맞춤을 한다라는 거고요. 말하기 같은 경우에 우수의 수준은 모든 청자가 잘 들리도록 명확한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으로 발표한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또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구두 발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구두 발표 수업을 진행하고 구두 발표 방법으로 수행 평가를 할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 보신 것 같은 평가 기준 등급표나 또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분석적 채점 기준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